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기한 연장과 서류 송달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한이 뭐죠?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그럼 5월 31일 끝나는 날을 기한으로 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5월 1일 날 신고하셔도 되고요. 5월 10일 날 신고서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5월 19일 날 제출하셔도 돼요. 5월 30날 제출하셔도 되고 31일 날 제출하셔도 다 적법한데 31일을 넘겨서 6월 1일이 되면 그게 무슨 공휴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월 30날 다쳤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어떡하지? 종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을 통하고 세무 대리인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5월 31일까지가 원래 법에 정해진 법정 신고 기한은 맞지만 또는 각종 서류 제출 기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한을 좀 허락받고 연기할 수 있는 걸 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걸 천재라고 하고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직권에 의한 연장, 그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직권 연장도 해드리고요. 신청에 의한 연장도 할 건데 그 경우에 사실 7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7개 동그라미 7번까지가 있는데 7번은 위와 유사한 사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 기한 연장 사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 이 사유가 있어야 직권에 의한 연장을 하건 신청에 의한 연장을 하건 할 수가 있거든요. 6가지를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 납세자가 화재 전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재해나 도난이다.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동그라미 친 부분도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질병, 중상해. 그냥 위중하면 안 돼요. 그냥 위중한 게 어떤지 어디가까지가 위중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치료, 만약에 치료가 3개월 필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였다. 그래서 상중이다. 이고요. 3번과 4번을 제가 묶어가지고 금융기간 2개 세트라고 얘기할 건데요. 얘가 3번, 4번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은행이 지금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전 프로그램 오류, 정전 또는 오류 등으로 그냥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서 오류로 또는 정전으로 어떤 거 부득이한 사유로 여러분 한국은행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 전국의 은행들 전산망이 다 먹통이 되는 겁니다.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는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정전 오류로 한국은행 등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 최신관서도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최신관서의 정상적인 가동이 아예 불가능하면 기한 연장 해드리고요. 이제 이게 먹통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은행만 전산망이 스톱된 게 아니고요. 국세정보통신망도 거의 오류가 난 거예요. 이건 사실 동그라미 3번은 테러 당한 거예요. 테러가 당하지 않고 한국은행 전산망이나 최신관서 전산망이 아예 먹통이 돼요. 거의 테러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고요. 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갈 때 컴퓨터가 이진법 0하고 1로 이루어진 숫자 체계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99년이 00년이 되면서 2000년이 되면서 오류가 날 거다. 그래서 전국의 은행 전산망을 3일간 닫았어요. 이제 밀레니엄 쇼크가 올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오류 점검 작업을 하느라고 원래 1월 1일은 빨간 날로 쉬잖아요. 설날, 양력 설날은 쉬잖아요. 근데 2일, 3일은 원래는 안 쉬거든요. 근데 그때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전국의 은행 전산망을 이제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점검을 했는데 그게 휴무예요. 그래서 금융회사 등의 휴무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 인정. 그래서 3번은 국세청장 인정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예
오류가 난 거니까. 가동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휴무는 사실은 원래는 가동이 될 수 있는데 잠깐 문 닫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기한 연장 직권으로도 되고 사실은 거의 직권으로 될 건데 신청에 의한 연장도 된다. 이고요. 5번은 뭐냐면 권한 있는 기관에 자 장부 압수하시면 돼요. 장부 압수. 권한 있는 장부 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관이니까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겠죠. 그래서 장부 압수하시고요.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자 세무사, 세무법인 포함, 회계사, 회계법인 포함 그들이 자 뭐예요?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입었다. 그래서 1번과 6번을 묶어서 본인의 재해 도난, 세무사의 재해 도난 하시고 금융기관 2개 세트하면 2개 벌써 4개 나왔으니까 뭐 질병 중상해 6개월 이상 아픈 거 상중 그다음에 장부 압수 이렇게 6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6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거고요. 그러면 기한 연장을 몇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 3개월까지 가능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달만 연장해도 되고 2달도 되고 최고 3개월. 그런데 3개월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가 소멸이 안 됐다 그러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개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외울 때 3개월, 문장을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죠. 이거를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3개월 플러스 1개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3개월 이내.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 더 연장된다면 한 번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이 된다. 그리고 외우면 돼요. 3개월 플러스 1개월. 그럼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개월, 1개월 이렇게 되셨죠? 하시고 이게 이제 원칙적인 기한인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는 걸 우리가 신고기한이라고 하거든요. 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는 거를 신고기한이라고 하고 얘는 조금 자료 수집 같은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고기한은 최고 아까 앞에 일반적인 기한 연장은 3개월 플러스 1개월이니까 최고 길어봤자 4개월인데 얘는 9개월까지 연장을 해준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기한 연장이 뭔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고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지나면 절대 신청 못해요. 그래서 만료 전에 최소 한 3일 전까지. 기한 만료 3일 전. 근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31일 날 부모님 상을 당했다. 근데 미리 신청 안 했잖아. 너 안 해줄 거야.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 때릴 거야. 이거 좀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유가 어떤 사유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최소 한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세요. 그래야 승인 여부 통지해드리죠. 그런데 뭐 자기가 다치거나 이게 기한 연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치거나 상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되셨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원래는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청을 했다. 그러면 문서로 통지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당연히 말로 해주는 게 아니고 문서로 통지하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문서로 통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관보가 뭐냐면 신문.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공서가 보는 신문. 왜 뭐 무슨 일보 이러잖아. 관보는 관공서가 보는 신문. 그래서 신문에 그러니까 관보 또는 관공서의 신문, 일간신문 괜찮아요. 일간신문도. 그래서 광고 또는 그러니까 관보 또는 일간신문의 공고. 그러니까 신문에 예외가 결국 뭐냐면 신문. 원래는 개별적으로 각자 문서로 각자 통지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사유가 있을 때는 문서로 안 하고요. 그냥 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은행 이 오류가 난 게 전국적으로 오류가 났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 등의 오류가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기한 연장을 했을 때는 그때는 신문에 게시할 수 있고 매스컴에 자꾸 띄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불특정 다수면 대한민국 전 국민 이러면 일일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기한 연장은 사실은 자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 가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원래 원칙은 문서로 통지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내용이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잘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쁘게 한 전 징수는 그냥 뭔가 읽어만 보고 넘어가세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용어는 자꾸 나오는데 말 그대로 나쁘게 한이 되기 전에 미리 징수하는 제도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것도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못해요. 법에 4월 25일까지 내세요라고 만들어진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4월 25일까지는 국가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 그 4월 25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법에 4월 25일이라고 돼 있는 거면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 말에도 거둘 수 있거든요. 그걸 나쁘게 한 전 징수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우리가 징수법이 시험범위 징수법은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나쁘게 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 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가가 미리 걷는 제도를 말하는구나. 강제로 미리 걷는 제도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고 자 이제 서류 송달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류 송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저한테 서류를 보낼 수도 있고요. 제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납세자가 내는 건 서류 제출이라고 하고요. 제가 과세 관청이 저한테 주는 거는 송달이라고 그래요. 송달의 방법은요. 3가지예요. 송달. 자, 서류 송달에 관한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이 뭐다? 국세 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과세관청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보낸다? 과세관청이라 함은 어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송달의 방법은요. 직접 말이 안 어려워요.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직접 가서 주세요. 교부송달. 우편으로 주세요. 또 전자송달은 뭐냐면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예요. 실무는 홈택스. 홈택스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전자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이 이거 말고도 원래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시송달은 세무서 게시판에 붙여버리고 끝나는 건데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방법이라서 공시송달 사유가 할 수 있는 게 4가지 사유밖에 없어서 걔는 따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예요. 이게 법 조문 문장이에요. 서류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에 의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송달의 방법은 3가지. 교부, 우편, 전자이다. 자, 근데 잠깐만. 만약에 지금 서류송달을 교부, 우편, 전자를 얘기했잖아요. 전자송달을 신청을 했는데 전자송달을 못하게 되면 대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교부나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송달을 못하게 되면 교부만 가능하다. 그럼 우편 무시했어? 안 돼.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전자송달이 어렵게 되면 전자송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못하는 정보통신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교부 또는 우편에 얘기한다. 이렇게 원칙에서 틀어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가 있으니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부송달 개념이 뭐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교부송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서 주는 거예요. 송달할 장소에 가세요. 자, 송달할 장소에 가셔가지고요. 명의인에게, 명의인은 뭐냐면, 자, 세무서가 남정선한테 서류를 보내고 싶으면 그 남정선. 세무서가 홍길동한테 서류를 보내고 싶으면 그 홍길동. 그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명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인에게 송달을 직접 가서, 교부송달 어렵지 않잖아요. 가서 주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송달해야 될 장소에 가서. 근데 주소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한다? 명의인에게 송달한다. 자, 송달할 장소에서 만약에 송달할 장소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송달할 장소에 갔는데 그 사장님은 안 계시고 사장님이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이 있으면 다시 와야 돼요? 아니, 직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의인 외에 사용인이 직원,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가족. 자, 중요한 게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법에 이거는 사례가 아니고 법에 이렇게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송달 장소에서 이거 말고 만약에 이것도 있어요. 제가 그 국세 공무원인데 A라는 사람에 대한 주소가 뭐 있다. 그럼 그 A라는 사람 집에 가서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가려고 딱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막 왔어요. 그러면 그 세무서에 온 사람이 거절하지만 않는다. 뭐 싫은데요? 이러지만 싫은데요? 그럼 못 주는 거니까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명의인한테 이런 규정도 있고요. 자, 만약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될 자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종업원은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어찌됐건 송달을 이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명의인이고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의인 외의 사람이 있어도 송달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서류 송달은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송달 효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송달의 효력이 없으면 국가가 절차를 위배한 거니까 나중에 소송 걸려요. 그래서 만약 중요한 게 아무도 없으면 두고 오시면 안 돼요. 뭐 신문 휙딱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두고 오시면 안 돼요. 적어놓으세요. 아무도 없으면 두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최소 2번 이상 가시고 2번 가는 사이에 기간이 텀이 3일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두고 오는 거를 유치송달이라고 부르거든요. 두고 올 수 있다?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유치송달,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유치송달 안 된다. 되셨죠? 자, 우편송달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반 우편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해야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이거는 일반 우편이 될 것이고, 세금을 내세요. 1억 내세요. 이런 고지서 같은 경우는 분실하면 안 되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통 많이 보내겠죠. 그래서 송달의 방법은요, 우편 송달을 하실 때 일반 우편도 되고 등기 우편도 돼요. 근데 일단 등기 우편으로 가야 하는 게 있어요. 돈에 관한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다 그러면 일반 우편도 되고 등기 우편도 돼요. 근데 만약에 고지서다. 납세 고지서, 독촉장, 이건 세금 내세요. 독촉장, 고지서상의 기한까지 안 내면 압류할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빨리 내세요. 돈 내세요라는 서류고요. 이거는 독촉장을 보내도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해요. 압류하겠다는 압류 통지서, 강제징수. 그 다음에 명령. 그래서 고지, 독촉, 강제징수, 명령. 이렇게 관계되는 서류는 얘는 등기우편으로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독촉장을, 틀린 질문, 독촉장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 가능하다 그럼 틀려요.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둘 다 가능하다 그럼 틀려요. 등기 우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고지서의 경우에, 이건 고지서예요. 누구에 대해서? 고지서에 대해서, 글씨가 지워지네. 여기 고지서에 대해서만, 여기에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고지서도 등기우편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소득세 중간인납 고지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신고납부 세목은 뒤에서 배울 거고요. 어찌됐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그거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어찌됐건 고지서 중에서는요. 1번 소득세 중간인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신고했지만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한해서 50만 원 시험 문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5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원래 독촉장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송달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송달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득세 중간인납 고지서 40만 원짜리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걔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세 중간인납이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50만 원 이하면 원래 원래 고지 자체를 안 하긴 하는데 그게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여기에 이제 법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소득세 법 부가가치세하고 약간 내용이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근데 상충된다는 게 뭐 개별세법을 따라가기가 아니고 50만 원짜리면 소득세 중간인납이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자체가 지금은 고지를 안 해요. 근데 말로는 그냥 어쨌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우편으로 가능한 거를 시험 문제용으로 소득세 법인세에 뭔가 얘네 소액부징수인데 얘네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이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만 원이 원래 옛날에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30이었다 50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얘가 조정이 안 된 거거든요. 약간 법끼리 약간 개정하다가 뭔가 앞뒤가 안 맞으면 한 2, 3년 지나면 고쳐요. 근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공부하다가 공부 많이 하면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 이상하겠지만 지금은 안 이상해. 소득세 법인세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놓으세요. 나중에 가서 좀 헷갈리더라도 국세기본법은 그냥 이 문제로서만 문제풀이용으로만 외우시면 돼요. 뭐 실무 사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전자송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볼 수 있게. 국세정보통신망이 홈택스예요. 홈택스 빨리 들어가 보세요. 전자고지서 보냈어요. 라고 안내문 보내줘. 요새는 카톡으로도 그런 문자가 카톡이 와요. 그래서 하시고 전자우편 주소로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게 있고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는 게 있는데 전자송달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전자송달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전자송달은 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자,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근데 전자송달 가능한 서류가 모든 서류가 아니고요. 네, 고지서하고 환급금 통지서, 그 다음에 신고 안내문, 그리고 뭐 원래는 국세청장 지정 서류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딱 3가지. 근데 납부 고지서는 뭐죠? 세금 내세요. 환급금 통지서 돌려드릴게요. 돈 내세요. 돈 받아가세요. 돈에 관련된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 근데 신고 안내문은 그냥 잘 하세요. 이거니까 전자우편 주소. 메일 주소는 그냥 로그아웃 안 하면 열려 있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인증서라서 은행 같은 데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좀 더 강화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자송달 하는 방법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은요, 원칙적인 송달의 방법과는 좀 다른 거예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시송달 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우리가 퉁쳐서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공시송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사유가 중요한 거죠. 뭐죠? 주소 영업소가 송달해야 될 장소가 자,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 이걸 불가능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죽어도 가면 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 불가능이란 말은 세법에서 안 써요. 그래서 곤란하다. 그 국외가 송달해야 될 장소가 외국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또는 뭐 한 몇 년 전에 뭐 칠레 지진 났다. 뭐 IT 지진 났다. 지진 나 있는데 또는 뭐 중동 지역에 막 전쟁 뭐 사람들이 아예 뭐 입국 출국 막고 있고 거기 가면 막 포로로 잡힌다. 그런 지역에 그런데 공무원 보고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를 송달된 걸로 간주하기 위해서 공시송달 세무서 게시판에 붙이고 공고하고 14일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 절차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지만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압류하려면 고지서가 효력이 발생돼야 되고 그 다음 독촉장의 효력이 발생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주소 영업소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송달을 할 거 아니에요. 교부건 우편이건 전자건 이 사람이 전자송달 신청했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디 주소 영업소 송달 장소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고요. 서류를 자 등기우편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등기우편이 저한테 오는데 오늘 제가 집에 없었다 그러면 등기우편은 약간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제 약간 인쇄된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했는데 우리 받아야 될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뭐 몇 월 며칠 언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처 남겨놓고 연락을 할 수 있게 쪽지를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못 가면 그때 하필이면 출장 가서 없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보면 우체국에다 보관해놓고 안 되면 제가 그러니까 일정 보관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반송하겠다라고 딱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기간 되기 전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그 약속된 날짜 언제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날짜에 기다리셔도 되고 만약에 그 날짜가 안 되면 전화통화 해가지고 시간을 맞추셔도 되고 가끔 저는 제가 받으러 가요. 우체국으로. 집에 없을 때 내 맘대로 제 맘에 맞게 오는 게 아니니까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요. 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수취인 부재라는 거는 최소 우체국에서 2-3번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최소 2번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등기우편 등기우편 반송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최소 2번 이상 갔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편으로 안 보내고 교부송달로 세무공무원이 2회 별표 이상 방문해였는데 부재 중이에요. 2번 다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아침에 가고 오늘 저녁에 가면 당연히 없겠죠. 여행 가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더하시면 안 되고 3일 이상, 3일 별표. 됐죠? 토요일, 일요일 빼는 건 당연하고. 놀러 갔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2회 이상 방문해야 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 그 방문한 날짜의 처음과 마지막이 3일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공시송달이 뭐냐?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먼저 보시면 국세정보통신망은 단독으로 안 돼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원래 공시송달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거, 그 다음에 세무서 게시판에 붙이는 거, 출력해서 붙이는 거, 또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자, 특별자치시가 제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그러니까 세종시, 특별자치시 대표적인 게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2022년에 7월인가 8월인가 아무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뭐예요? 결국 그냥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외우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그 관련된 자 송달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셔도 돼요. 홈페이지 온라인 하셔도 되고요. 게시판에 게시하셔도 돼요. 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시하셔도 되는데 왜 국세정보통신망은 빨간색으로 줄거놨냐면 국세정보통신망은 단독 게시가 안 돼요. 기억을 하실 거면 기억 플러스 니은 또는 기억 플러스 디귿, 기억 플러스 리을을 해야 되고 기억만 딱 단독으로 했을 때는 송달의 효력이 없고요. 근데 니은, 디귿, 리을은요. 니은만 게시해도 돼요. 오케이, 송달 된 거고요. 디귿 돼요. 되고 리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하는 거를 이제 봐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송달을 할 때 어디로 갈 거냐? 그 명의인의 주소지나 사무소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면 보통 주소지로 보내고요. 부가가치세는 보통 가게 그 사업장으로 가요. 가게로 보내요. 근데 그거는 각 법에서 지정한 장소로 가시면 되는 거지. 국세기본법에서 모든 서류가 얼마나 많을 건데 그걸 각각 어디다 다 보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보내야 될 장소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송달 장소를 그냥 주소, 영업소 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특수한 경우에 송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동그라미 1번은요. 왕별표 3개짜리예요. 자, 연대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게 A하고 B가 만약에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그러니까 A하고 B가 A는 요리사고 B는 경영자인데 A는 요리만 잘하지 경영을 못해요. B는 요리는 못하고 경영만 잘해요. 둘이 힘을 합해서 개인 사업자로 음식점을 차렸어요. 각각 5억 원씩 투자해서 10억 원을 투자했고 일단 그 가게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가게는 하나죠. 근데 사장님이 둘인 거예요. 각각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공동사업자예요. 그럼 그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그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3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몫은 A가 내가 1억 5천 내고 네가 1억 5천 내면 되지 하겠지만 누가 입장에서는 사실 A도 사장님이고 B도 사장님이니까 A한테도 3억짜리 고지서를 보내고요. B한테도 3억짜리 고지서를 보내요. 둘 다 사장이니까. 그래놓고 A가 내면 B는 끝난 거예요. 이걸 연대납세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납세의무는 2명 이상을 의미해요. 2명 이상이 있을 때 원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는 건 대표자한테 서류를 보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표자가 만약에 없을 때 대표자에 대체하는 방법이 누구냐?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는 대표자한테 보내시고 대표자를 안정했으면 과세관청이 징수상 유리한 자,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는 쉽게 말해서 징수할 때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자를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고르냐? 그건 공무원이 할 문제니까 우리는 따질 바 없고 어찌됐건 원칙 대표자를 대체하는 게 징수상 유리한 자인데 고지서하고 독촉장은요.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파란색이 중요해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연대납세의무자가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100명한테 전부 다 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줄짜리가요. 아예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시고
만약에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모두에게 송달한다 그럼 틀려요. 고지하고 독촉장, 고지서하고 독촉장만 모두에게 각각 송달이고 나머지는 대표자한테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원칙이고 대표자가 없을 때 징수상 유리한 자인데 대표자 자리를 쏙 비워버리고 거기다 징수상 유리한 자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세 줄은요 그냥 통짜로 거의 영어 수거 외우듯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별표 3개. 자, 상속재산 관리인은요 그냥 좀 살짝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을 때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관리하겠죠. 관리인의 주소나 가게. 그러니까 관리인한테 보내면 되고요.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관리인은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에 대해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주소는 상관없고 상속재산 관리인 주소로 가는데 납세관리인은요 그 외국으로 제가 외국에 이민을 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뭐 상업용 건물, 빌딩 건물을 임대용으로 2개를 갖고 있는데 외국으로 나갈 거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그 빌딩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관리할 자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납세관리인이에요. 그래서 납세관리는 돈 내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관리하게 될 거니까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모든 서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메일로 전자송달 신청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서하고 독촉장만 얘가 사실은 납세관리인이 국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납세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서하고 독촉장은 주소 영업소에 송달한다. 1번이 별표 예를 들어 10개라면 2번, 3번은 별표가 없어요. 심오학습인데 어렵게 나오면 2번, 3번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뭐부터 외운다? 1회독 때는 동그라미 1번 연대납세무자를 무조건 외운다. 자, 송달 장소를 근데 이제 그 4번 같은 경우는 원래 정해진 법에 정해진 대로 송달 장소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법에 정해진 송달 장소 말고 자기가 좀 받기 편한 장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달 장소를 만약에 자기가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가능합니다. 송달 장소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그 국세청에 홈택스에 혹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라고 하는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메뉴 위에 마이 NTS라고 있어요. 그럼 마이 NT 그러니까 마이 페이지. 마이페이지라고 있는데 그냥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서류 송달 장소를 변경 신청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신청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홈택스 같은데 국세정보통신망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이 정말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건 안 외워도 되죠.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효력 발생 시기에 별표 3개. 자, 효력 발생 시기에 별표 3개. 이게 시험에 내기 제일 좋은데요. 어찌됐건 송달은요,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교부나 우편은 당연히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할 건데, 이게 제가 만약에 카톡이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카톡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막 이럴 때 하루에 카톡이 한 200개씩 와요. 세무사님, 신고, 추가 서류 보내드렸어요. 세무사님, 이번에 친구가 간편장부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우리 거래처 분들도, 이제, 주변에 세무 대리인이 없는 사람들이, 원래 세무 대리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우니까 갑자기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막 연락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쁠 때는요, 사무실 일이랑 또 강의 일이랑 막 겹쳐서 바쁘고 이럴 때는 하루에 카톡이 진짜 한 200, 뭐지 이거? 나 잠깐 한 4시간 일 있어갖고 뭐 좀 하고 왔더니 카톡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올려도 그 숫자 일이 안 없어져. 카톡. 그래서 보통 일할 때는 무음으로 바꿔놔 버리거든요. 아니 그거 카톡 자 제가 막 신고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 거래처. 제가 대리인인 신고서를 쓰고 있는데 정신이 흐트러지면 틀리겠죠? 우리 거래처 사장님 가산세 내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초집중을 할 때는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카톡 이렇게 확인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절대 그런 짓은 안 해요. 저는. 좀 약간 그리고 한 번에 2개 일을 못하는 스타일. 집에서도 우리 아들, 딸 배우자한테 야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려면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하고 카톡을 하려면 카톡을 하지. 넌 어떻게 4개를 한꺼번에 하냐. 탭으로 음악 틀어놓고 컴퓨터로는 게임하고 휴대폰으로는 카톡 들어오고
와, 멀티가 되는 인간들, 대단한 인간들. 아, 우리 집 인간들. 나만 멀티가 안 돼. 심지어 운전할 때도, 야, 음악 꺼! 정신사나워.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아, 저 운전 되게 잘해요. 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집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운전을 막 하잖아요. 운전할 때, 음악 시끄러워. 정신사나워서. 엄마, 귀로 들어가는 거랑, 운전은 눈이랑 손으로, 눈이랑 발로 하는 건데. 아니야, 나는 무조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사실, 정말 죄송하게도 카톡이나 막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 이게 하루에 200개씩 달리면 일주일 밀리면 막 1000개가 넘죠. 올리면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당장 막 되게 급박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클릭해서 확인하고, 친구야, 오랜만이야. 나 울산에서 오늘 카톡 왔더라고. 울산에서 나 내일 토요일 날 가는데, 왜 5월 말에 오냐고. 토요일 날 가는데, 나 3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돼. 저녁 먹자 서울역으로 나와. 이건 그러니까 슬쩍 앞에가 보이잖아요. 그거 일단 올려. 그 이제 밤에 친구야 미안해 나 토요일 날 안 돼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저녁에 바쁘면 답장을 못 하는 거죠. 좋아요.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카톡은 웬만하면 다 쓰시니까 1 떠 있죠. 내가 클릭 안 했어. 그럼 1 떠 있죠. 번호 1 확인 안 한 거. 근데 마음은 저녁에 카톡 답장 하려고 그랬어. 근데 200개 이제 거래처 거부터 막 하다 보니까 이걸 밑에 걸 이거 클릭하고 당장 답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야지 했다가 6월 1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클릭했어요. 친구야 미안해 울산에서 잘 왔다 갔니? 이제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전자송달이 뭐냐면 카톡은 아니고요. 국세정보통신망 메일이에요. 메일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는 클릭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메일함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전자송달이 뭐다? 국세정보통신망이나 메일, 전자우편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밑에 저장인데요. 같이 체크할게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전자우편주소에 저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게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입력 또는 저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절대 이 위치를 바꾸는 짓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전송이에요. 우리가 서류 제출을 했을 때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를 전자신고라고 하고요. 이건 효력 발생 시기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인데요. 자,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전자신고이다, 전자송달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입력 또는 저장.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세트예요.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시험 문제 웬만한 건 다 풀 거고요. 공시송달은 세무서 게시판에 붙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게시판에 붙였다 또는 신문에 게시했다. 공고한 날 14일 지난 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게시를 했다. 그러면 2월 10일에다가 14일 하시면 14일이 되는 날이니까 플러스 1일을 하시면 이날이 효력 발생 시기라서 2월 25일이 효력 발생 시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해놓으세요. 집행기준이라는 국세청 발간 책자의 사례가 이렇게 있어요. 되셨죠? 하시면 되고 지나면이 플러스 1을 의미한다. 되셨죠?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정리된 표예요. 그래서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인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법인이 아닌 단체, 자, 등기된 단체는, 자,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낼 거고요.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낼 건데,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법인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회계하실 때 주식회사 주구장창 하잖아요. 회계하실 때 나오는 주식회사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이름이 좀
좀 새로운 이름도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등기를 한 거예요. 재단, 법인 이런 데들은 민법에 따라 한 거고요. 어찌됐건 법이 없으면 등기를 못 하는데 등기된 단체가 법인이에요.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뭐 대학교 동창회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등기, 관련 법에 따라서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걔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법인 아닌 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인 아닌 단체가 뭐다? 얘는 등기되지 않은 단체. 그러면 얘가 법인세를 낼 거냐 소득세를 낼 거냐인데 여기에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결국 뭐를 내는 거다?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다.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요. 이름은 됐고요. 일단 당연법인 의제가 뭐냐면 신청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인허가를 받고 등기될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영구히 등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는 받았어요. 등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또 법에 따라 예를 들어 산업은행 같은 데들은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 이제 그 만들어진 단체인데 당연히 법인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받은 단체, 법령에 따른 단체까지 하시면 돼요. 등기됐으면 법인이 되니까 법인 아닌 단체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 여러분 재단은 재산의 단체예요. 그래서 자, 기본 재산 출연이 완료가 되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형성됐고 아직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등기될 때까지 시간 동안 돈을 벌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게 하겠다 이 뜻이고요. 자, 만약에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얘는 신청 승인 없이 신청 안 하고 신청 승인 없이 그냥 법인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단체인데 만약에 위에 있는 당연법인 의제라고 우리가 그냥 법인으로 본다. 신청 없어도 된다. 그냥 법인세 과세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줄여서 말이 너무 기니까 당연법인 의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요건이 중요하다. 승인은 세무서가 할 일이니까 그거는 승인 여부는 세무서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신청 요건이 뭐냐? 자, 법인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려면 대표자 선임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대표자나 관리인을 뭐 같이 뭐 하려고요? 대표자 이러시면 되는 거고요. 수익과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구성원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써야 법인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 개념이고요. 단체의 수익을 여러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n분의 1을 한다는 뜻이에요. 단체가 돈을 벌자마자 n분의 1에서 구성원이 가져간다 그러면 자, 단체가 돈 벌었어요? 구성원이 돈 벌었어요? 구성원이 벌었잖아요. 그럼 소득세로 가야 되니까 법인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때는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한 단체를 만약에 정했다 그러면 법인 아닌 단체는 일단 만약에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반다. 만약에 법인으로 법인으로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벌면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그럼 대표자나 관리인을 이행해야 돼요. 근데 대표자를 안 정했으면 정하세요. 대표자나 관리인 신고하세요. 안 했으면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겠죠. 대표자 A, B, C 중에 A 네가 해라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고요. 자, 3번에 전환국립대학 법인. 여러분 자, 국립대학이면 국가로 보시면 돼요. 자, 전환 법인은 법인이라서 얘는 국가가 아니고 비영리 법인으로 나중에 볼 거예요. 법인세에서 이건 나중에 법인세에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읽어는 보셔야 한 번은 읽고 넘어갈 거라서 혼자서는 못 읽어요. 여기. 그래서 자, 국립대학이었다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 생각하세요. 원래 서울대학교는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이 돼서 법인이에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배우시면, 지금 아니지만 그때 국가는 아예 세금을 안 내요. 법인세를 안 내요. 모든 세금이 아니고 법인세는 안 내요. 부가가치세는 내고, 법인세를, 법인이냐 아니냐는 법인세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라서, 여기에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법인세에 대한 의무를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시는 납세의무는 져야 돼요. 그래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예요. 최소한 땅 투기를 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세를 아예 못했는데 지금은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과세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국립대학 법인 중에서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으로,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원래 국가기관처럼 보다가 법인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원래는 별도의 법인으로 봐야 되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본다?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본다. 즉 국가기관처럼 봐서 과세 안 하겠다. 그런데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에 뭐 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법인세를 내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사업은 전환된 후에 법인으로 보고, 수익사업, 돈 버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사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전환 전에 우리 혜택을 되게 많이 주던 시절에 세금으로 가겠다. 근데 3번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법을 3년 4년 공부한 세무사 2차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재경관리사는 세무사 시험보다는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사업은 전환 후, 나머지는 전환 전. 이렇게만 한 번은 읽어보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기준으로 읽을 수는 있겠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이제 개별세법상 취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법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법인 아닌 단체는 그냥 묶어서 읽으시면 되고요. 법인으로 보면 법인으로 본다. 단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수익사업은 법인세 가서 공부하시면 나올 거고요. 소득세법에서 만약에 이제 소득세법은 그냥 이건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법인 아닌 단체는 이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은 원래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개인은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건 법인으로 안 보건 무조건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는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원래 제가 챕터 1 1시간, 챕터 2 1시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서류 송달하고 기한 연장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영역이라서 일부러 걔는 따로 빼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할까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도 한번 가볍게 읽어가지고 오시고요. 앞부분에서 특히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저는 다 해드렸어요. 무책임하게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외우세요. 근데 다 외우세요. 한 큐에 다 외우세요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쉽게 말하자면 한번 통독 2-3번 빠르게 읽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한 별표 3개짜리부터 먼저 외우기 시작하고, 그 공부 복습하면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냥 복습할 때 별표 3개짜리 외우려고 끌적끌적 몇 번 이제 깜지 써보시고요. 깜지라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라떼는 저 어렸을 때는 뭐 빽빽이 써라 막 그랬거든요. 연습장에 막 꽉꽉 채우는 거. 그 선생님이 막 숙제 안 해왔다고, 반 애들 뭐 한두 명 숙제 안 해왔다고 애들 전체한테 우리 때는 인원이 많았는데 전체한테 야 너네 오늘 빽빽이 10장 다 쓰고 가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옛날엔 좀 선생님들 무서웠으니까. 근데 빽빽이 그랬는데 지금 30살 정도 되는 아이들 제 다른 제자들은 좀 나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선생님 깜지 써요? 깜지가 뭐야? 또 그렇게 쓰는 거. 요새 뭐라고 하지?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한 2-3번 이렇게 써보시다가 암기카드, 단어장처럼 생긴 암기카드에다가 걔를 정말 별표 3개짜리부터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들고 다니면서 외울 거.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꺼내서 그냥 보고, 넘긴 상태에서 그냥 묶어놨다가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또 꺼내서 보고, 계속 그냥 너무 티나지 않게 평상시에 공부가 생활 습관이 되는 것처럼 해두시면 앞으로 재경관리사뿐만이 아니라 얘는 그냥 거저 붙을 수 있고요. 물론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는 계산하셔야지. 세법에서 시간을 줄여드리면 되잖아요. 세무회계 파트에서. 그래서 일단 그 암기카드를 세무회계에선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요. 솔직히 원가회계도 약간 말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공원가가 뭐냐라든가 계산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말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봐라 했을 때 기출문제에서 이거는 내가 앞으로 보면 틀리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말 문제로 나왔을 때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기출문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좀 중요한 문장들이 있다. 그럼 반드시 암기카드를 만들어 놓으세요. 매일매일 해야지 이거 다 끝나고 이래도 끝나고 한다. 그럼 절대 못 만들어요. 복습하시면서 암기카드 만들고 암기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국세 부가의 원칙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